안녕하세요. 저는 장차우라고 합니다. 베이징 한복판에서 태어나 자라며 남들보다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뭔가 남들이 만든 걸 그대로 흉내내고 거기에 제 나름의 포장을 더해 이건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데에 유난히 소질이 있었죠. 남들은 그걸 사기라고 부를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걸 비즈니스라고 불러왔습니다. 그 재능이 제대로 꼽힌 건 바로 중국식 K-팝 쇼를 기획하면서부터였습니다. 무대 위에선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고 조명과 안무는 누가 봐도 K-팝, 하지만 가수는 전부 중국인, 기획도 전부 중국산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불법 표절이라고도 하고 짝퉁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음악, 한국의 문화라는 것들이 원래부터 중국, 소수민족 문화에서 파생되어 온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없냐, 어떻게 남의 곡을 그냥 쓰느냐 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원래 뿌리는 우리 중국에 있는데 잠시 한국이 훔쳐간 것일 뿐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노래들이 중국 노래라 해도 무방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쳐왔습니다. 가끔은 스스로도 제 논리가 좀 억지라는 걸 알겠지만 뻔뻔함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런 비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알령이라는 중국 정부의 규제 덕분에 한국 가수들이 쉽게 중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도하는 이 중국식 K-팝 공연은 순식간에 대성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중국 내의 여러 도시에서 한국 노래를 듣고 싶어 하지만 정작 한국 가수는 초청이 어려운 상황. 그렇다면 중국인 가수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 무대 디자인부터 안무, 심지어 의상까지 한국 아이돌과 똑같이 따라하면 어떨까? 이 간단한 아이디어가 엄청난 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연장에 100에서 200명 정도만 모이던 것이 차츰 입소문이 나면서 수백, 수천 명이 몰려들었고 티켓 수입만으로도 매번 엄청난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한국 측 저작권자가 항의해 온 적도 있었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저작권. 웃기지 마십시오. 원래 한반도가 어디에서 문화적으로 독립됐는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한국어도 결국 한자 문화의 변형일 뿐이죠. 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한국 음악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건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이를 애국심과 연결지었습니다. 이건 중국으로부터 갈라져 나간 문화가 세계적으로 성공했다는데 우리가 그 뿌리를 되찾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애국주의를 자극하면 의외로 통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맞아요. 중국이 대국인데 왜 한국이 저작권을 운운합니까? 라는 이들도 있었고요. 어느덧 저는 베이징에서 제법 유명한 공연 기획자로 떠올랐습니다. 비난이 없진 않았지만 돈과 관심이 몰리면 원래 시끄러운 법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곧 엄청나게 무모한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조차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K-팝 소식을 들을 때면 저는 한편으로 비웃음이 났습니다. 겨우 그 조그마한 반도 국가가 어떻게 전 세계까지 점령했다는 거지? 분명 우리 중국에서 빼앗아 간 문화유산으로 성공했을 것이라는 마음이 떴지요. 그러면서도 어쩐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우리 중국은 그렇지 못한가? 사실 그들은 노하우가 있고 마케팅 전략이 훌륭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합리적 해석 대신 제 고정관념을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중국식 K-팝으로 해외에 진출해서 한국이 아닌 중국이 원조라는 것을 알리면 이판사판 뒤집어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뒤 유럽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동양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적을 수도 있는 곳. 유럽인들은 동양인을 잘 구분 못할 것이다.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모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다소 편견 섞인 생각이 제 머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유럽에서 K-팝 열풍이 거세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BTS나 블랙핑크 같은 한국 아이돌 그룹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매진 사례를 기록한다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좋아. 가짜 한국인을 만들어서 유럽 무대에 올리자.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 무모한 계획을 주변 지인들에게 털어놨습니다. 대다수는 절대 미친 짓이다. 유럽인들도 K-팝을 꽤나 잘 알아서 금방 들통날 텐데 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에이, 서양인들은 동양인 보고 모두 차이나라고 하는 게 현실인데
반대로 우리는 한국 아이돌이다라고 하면 쉽게 믿지 않겠소. 모르면 속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몇몇 동료 기획자들이 저와 손을 잡았습니다. 중국 내 여러 공연을 함께하며 호흡을 맞춰온 팀이었기에 나름 조직력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중국인 멤버들을 한국인처럼 세팅하는 일이었지요. 저는 멤버들의 이름부터 한국식으로 몽땅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왕리권은 민혁으로, 류자하오는 지훈으로 이런 식입니다. 조금이라도 한국식 발음을 따라가도록 저희가 멋대로 개명해버렸습니다. 멤버들도 처음에는 이건 너무 어색하다며 꺼렸습니다. 그러나 유럽 투어 한번 가서 대박 내면 중국에서는 못 벌 돈을 벌어올 수 있다고 설득하니 결국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돈이 최고이니까요. 미리 한국어 발음 연습도 살짝 시켰지만 사실 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도가 고작이었고 한국 가사를 제대로 소화하기는커녕 의미도 모른 채 발음을 흉내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유럽인들은 구분 못한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럽으로 출발하기 전 저는 각종 허위 이력을 담은 홍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 직전까지 갔던 슈퍼 루키 그룹 YG 연습생 출신 멤버 3인 포함 2018년 한국 대형 음악 프로그램에서 수상 경력 보유. 전부 가짜였습니다. 실제로 증명해 보라고 하면 곤란했겠지만 저는 유럽인들이 이걸 일일이 확인할 리 없다고 믿었고 또 일부 현지 공연 대행사들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대형 스타를 맞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환호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결국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스페인 마드리드, 이탈리아 밀라노 등등 몇 개 주요 도시에서 공연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었고 상당수가 새로운 K-팝 그룹이 등장했나 인기 있으면 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희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현지 기획사들은 큰 의심 없이 계약서를 써줬습니다. 다만 만약 사기성 정보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객들에게 심각한 불만이 제기되면 귀사중국 기획사가 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있긴 했지만 저는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배상액이 생각보다 컸지만 저는 일단 강행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그만이고 설령 조금 말이 나오더라도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이라 자만했습니다. 유럽으로 떠나기 전날 저는 베이징 시내의 한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했습니다. 무대 의상, 조명, 안무 순서 등을 최종 점검했는데 사실 퀄리티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K-POP의 정교하고 빠른 군무를 흉내내려 해도 멤버들은 호흡이 맞지 않았고 노래와 춤을 동시에 소화하는 수준도 낮았습니다. 일부 가사는 발음이 연달아 꼬이고 뒤엉켜 가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럽은 이 정도도 신기해할 것이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멤버들 중 한 명이 우리가 만약 노래를 틀리거나 발음이 헷갈리면 어쩌죠 라며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럽인들은 한국어 자체를 모르니까 발음이 틀려도 모를 겁니다. 혹시 이상하다고 느끼면 사투리라고 둘러대면 되고요. 어차피 원래 한국어도 중국 소수민족 언어에서 파생된 거라는데 그런 디테일은 무시합시다. 멤버들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를 거스르지는 않았습니다. 다 같이 한탕 크게 벌어보자는 마음이 팽배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저희 관계자 중 한 명이 SNS에 드디어 한국 뿌리 돌아보기 투어를 떠난다는 식의 글을 올렸다가 댓글에서 너희가 진짜 한국팀이 맞냐? 는 질문을 받고 실수로 중국어로 답을 달았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불길한 전조가 시작된 것이었죠. 드디어 유럽 땅을 밟았습니다. 첫 공연지는 독일 베를린이었고 꽤 큰 공연장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시내 숙소로 향했는데 멤버들 중 일부가 곧바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오줌을 싸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독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모두 경악했습니다. 한 독일인이 다가와서 분노 섞인 영어로 What are you doing? You can't do that here 라고 했는데 우리 팀원 중 한 명이 서투른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인이 원래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기도 한다는 말을 대충 섞어 한 것이죠. 옆에 있던 독일인들은 눈살을 찌푸렸고 급기야 경찰이 출동할 뻔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그 현장을 수습하며 죄송합니다. misunderstanding이라고 둘러댔습니다만 이미 악소문이 퍼진 뒤였습니다. 공연장 측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당신들 도대체 무슨 팀이냐? 정말 한국인이 맞느냐? 근처 주민들이 불쾌하다고 항해 전화를 했다라고 따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오해입니다. 잠깐 화장실을 못 찾아서 실수했을 뿐이에요. 저희는 정통 한국 아이돌입니다. 독일 팬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겠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무마했으나 분위기는 이미 최악이었습니다. 게다가 멤버들이 숙소에서 또 시끄럽게 중국어로 떠들다가 이웃 객실이 프런트에 항의하는 사건도 있었죠. 그때마다 We are Korean Idol 이라고 우겼지만 호텔 직원들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공연 날이 되자 생각보다 꽤 많은 관객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홍보 과정에서 새로운 K-팝 그룹이 베를린에 상륙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독일인 중에서도 K-팝 팬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대에 올라간 순간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첫 곡을 시작하자마자 한국어 가사가 거의 엉망진창으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어떤 멤버는 가사를 완전히 틀려 사랑해를 살았해 같은 엉뚱한 발음으로 내뱉었습니다. 다른 멤버는 안무를 놓쳐서 우왕좌왕하며 동선이 어긋났습니다. 라이브 실력도 부족해 음정이 자꾸 흔들렸죠. 관객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거 뭐야? 한국인이라고 했는데 발음이 너무 어색하잖아. 얘네 정말 SM 출신 맞아? 등등의 의심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한 관객이 유창한 한국어로 정말 한국인이 맞나요? 어느 기획사 출신인데요? 라고 소리치자 멤버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멍하니 굳었습니다. 그러고는 영어로 Yes. We from big company in Korea. Don't worry 라고 대충 얼버무렸는데 그 말조차 부자연스러워서 더 의심을 키웠습니다. 중간쯤에는 식별 불가능한 잡음 수준으로 노래가 이어지고 무대 뒤편에서 미리 틀어둔 반주와 실제 보컬이 어긋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독일 관객들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졌고 일부가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누군가가 멈춰 중국인들이라고 외치면서 음료수 캔을 무대로 던졌습니다. 캔이 굴러다니자 멤버들이 혼비백산해서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어떻게든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연 도중에 멤버들 중 한 명이 흥분한 나머지 관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야? K-팝은 원래 중국 민요에서 나왔어. 우리 중국인들이 진짜 주인이야. 이 말이 마이크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고 관객들은 뒤엉킨 분노와 황당함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뭘 말하는 거냐? 라며 공연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첫날 공연은 예정된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곡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베를린 공연이 파행으로 끝난 뒤 저는 재빨리 다음 목적지인 프랑스 파리로 이동 준비를 했습니다. 독일 쪽 언론이나 SNS가 이 사태를 부풀기 전에 도망치듯 떠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다시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멤버들과 스태프들이 베를린 시내를 돌아다니며 마구잡이로 새치기를 하거나 식당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중국어로 욕설을 하며 싸우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된 것입니다. 어떤 독일인이 왜 줄 안 서고 새치기 하느냐고 영어로 항의하자 한 멤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멤버는 발끈해서 또 중국어 욕설을 뱉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해 이라고 소리쳤고 주위 사람들이 몰려들어 시비가 붙었습니다. 결국 출동한 경찰이 저희 쪽을 달래며 공공질서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구금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저는 쩔쩔매며 misunderstanding, sorry를 연발했고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독일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가짜 한국 아이돌, 중국인으로 추정, 무례한 행동을 일삼아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파리 공연장 측도 이 글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해와 진짜 한국 아이돌이 맞느냐? 독일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데 라고 추궁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독일인들이 우리를 시기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한국에서 왔고 다만 몇몇 멤버가 중국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베를린에서 사건이 있었다 해도 공연과는 관계없는 오해일 겁니다. 이렇게 꾸며댔지만 이미 신뢰가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파리로 이동했을 때 저는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당한 망신이 유럽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번지고 있었고 파리 공연 예매율이 뚝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연장 근처에서는 프랑스 K-팝 팬 커뮤니티 회원들이 시위를 하듯 포스터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주의! 이들은 진짜 한국 아이돌이 아닙니다. 최근 독일에서 사고 치고 온 중국인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한국어로도 이 공연은 사기이니 표 사지 마세요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죠. 저는 이 모든 걸 보며 당황했고 파리 공연장, 대관료와 마케팅 비용 등 거액이 이미 들어간 터라 취소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공연 당일이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객석이 반도 채 차지 않았습니다.
500석 규모의 중형 공연장이었는데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었죠. 무대에 오르자 이미 관객들의 표정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멤버들이 한국어로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뉴스타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순간 곳곳에서 웃음과 야유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첫 곡을 시작했는데 또다시 발음 오류와 안무 실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곡 중간에 멤버들 중 한 명이 문장이 전혀 안 되게 사랑함으로 예요라고 중얼대다 관객의 야유를 듣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저는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관객석에서 한 프랑스 소녀가 유창한 한국어로 여러분, 정말 한국인이 맞아요? 어디서 데뷔했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멤버들은 당황한 나머지 영어로 We from YG, Big Audition Winner 라고 대답했고 소녀는 거짓말이네요. 제가 한국에 직접 가본 적도 있고 YG 신인 정보를 다 알지만 이런 팀은 처음 들어봤어요. 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에 다른 관객들도 동조하여 사기꾼, 가짜라고 외쳤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자 멤버 중 한 명이 마이크를 잡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왜 우리를 믿지 않는 겁니까? K-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중국 음악에서 온 건데 한국이 빼앗아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래를 불러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관객들은 이 말을 듣고 더욱 황당해했습니다. 아니, 한국 문화를 무단으로 차용하고 정작 자신들은 한국인이라고 거짓말하더니 이제 와서 K-팝 뿌리가 중국이라고 말해라는 기류였죠. 누군가는 격분해서 You're insulting both Korea and the audience 라며 음식을 무대로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스태프들이 달려가 제지했지만 이미 소란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야유와 분노 속에 파리 공연도 정상적인 마무리가 불가능했습니다. 관객들은 환불을 외치며 로비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공연장 측이 저에게 와서 당신들이 거짓 광고로 관객들을 속였으니 티켓 환불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들먹이며 원래 이럴 때 환불 의무가 없다고 우겼지만 이미 실랑이가 심해지면서 경찰까지 불려올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상당 부분을 보상금 혹은 환불 형식으로 물어줘야 했습니다. 파리에서만 수천만 원대 손실이 발생했죠. 저는 파리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런던에서는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런던 도착과 동시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영국 언론과 SNS에는 베를린과 파리에서 사기를 친 가짜 K-팝 공연팀, 사실은 중국인이라는 뉴스가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런던의 공연장 앞에서는 한국 팬 단체와 현지 음악 팬들이 공동 시위를 하며 중국인들의 가짜 팝 공연을 막아라 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모를 자녀 수요에 기대를 걸어 공연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객석에는 고작 20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손에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우리가 어떤 쇼를 펼치는지 녹화하며 인터넷에 생중계했죠. 이게 바로 가짜 K-팝 팀이다라는 시기였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무대 위 멤버들은 비장의 각오를 했지만 이미 사기라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상태에서 공연이 제대로 될 리 없었습니다. 노래 가사가 조금만 틀려도 조롱과 야유가 들려왔고 한 멤버가 실신 직전처럼 흔들거리며 무대 뒤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관객들은 로비에 나와 환불해달라. 이따위 공연은 보고 싶지 않다며 아우성쳤습니다. 저나 스태프들은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공연장 측과 협의 끝에 조기 퇴장을 원하는 관객들에게 일부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런던 현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또 K-팝은 중국의 소수민족 전통 운운하자 현장에서 폭소와 비난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어 곡을 자칭 한국인인 척 부르느냐? 차라리 중국 전통 노래를 부르면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적 반박이 쏟아지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억지로 한국이 갈라져 나간 문화니까 우리 것도 맞고 한국인인 척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우겼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 도시였던 스페인 마드리드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예 관객이 거의 모이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예매했던 사람들도 인터넷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전부 취소해버렸습니다. 공연장들도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과 다른 실체라며 공연 취소를 선언했습니다. 사전 홍보와 달리 정식 한국 아이돌이 아닌데다 관객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니 더 이상 공연을 진행할 수 없다. 계약에는 만약 거짓 정보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고 주최 측이 손해를 보게 되면 이 손해는 중국 기획사가 전부 책임진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이탈리아 공연장에서 막대한 위약금 고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연장 대관료, 마케팅 비용, 이미 발생한 현지 스태프 인건비 등등을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한 번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일부를 지불하고 또 일부는 변호사를 통해 협상하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공연이 전부 취소되어 더 이상의 티켓 수익은 없고 배상만 늘어나는 형국, 사실상 파산 직전까지 몰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나 멤버들은 유럽을 빠져나갈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머무를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철수하는 과정에서도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시내에서 택시 타는 줄을 새치게 하거나 식당에서 시끄럽게 행동하다가 종업원에게 주의를 받자 또 우리는 한국인이야 존중해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린 일이 있었지요. 스페인 사람들은 진짜 한국인이라면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할 리 없을 텐데라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고 경찰이 불려오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한 멤버가 버스에서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할머니에게 우린 한국 아이돌이야 라고 했다는 믿지 못할 사건이 터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너희들이야말로 비켜라고 소리치며 크게 화를 냈고 급기야 버스 기사가 멈춰서 그 멤버를 내쫓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쫓겨난 그 멤버는 뒤늦게 택시를 잡아타고 호텔로 돌아왔죠. 저는 분통이 터졌지만 이미 수습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남은 일정 전부가 취소되어 저는 멤버들과 함께 얼른 비행기 표를 사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도 난동이 이어졌지만 이젠 체면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모두가 지쳐있고 또 수억 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게 될 상황이니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도 몇몇 멤버가 승무원에게 기내식을 더 달라며 시끄럽게 굴다가 옆자리에 있던 외국인 승객과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승객이 조용히 해 라고 하자 멤버들은 또 한국인이야 라고 우겼고 승객은 딱 봐도 중국인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도 아닌 우리가 계속해서 한국인을 자처하는 기괴한 상황이 마지막까지 이어졌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희 기획사는 온갖 소송과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공연장에서 발생한 위약금 문제, 그리고 각종 환불 관련 손실을 저희가 떠안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현지 대행사들은 사기성 홍보로 인해 명예와 재정 손실을 입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왔으니 괜찮겠지 싶었는데 이미 서류들이 교류되어 있어 멀쩡히 넘어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중국 국내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가짜 K-팝 공연, 해외에서 대형 망신,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라 사칭, 유럽 곳곳에서 무리라는 기사가 쏟아졌고 SNS에서도 장차오와 짝퉁 K-팝이라는 키워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론은 좋지 않았습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국제 망신만 시키고 돌아왔다며 저를 맹비난했고 또 어떤 이는 이게 다 한국 음악을 무단으로 훔쳐서 벌어진 일이라며 저작권 문제를 재차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도 이 사태를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중국인 비매너와 연결된 영상들이 계속 퍼져나가면서 중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한 소식통에 의하면 문화부 쪽에서 저희 기획사와 연루된 인사들을 불러 구두 경고를 했다는 얘기도 돌았습니다. 유럽 투어는 참혹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남은 건 천문학적인 빚과 망가진 이미지, 그리고 해체 직전의 기획사뿐이었습니다. 멤버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그들도 더 이상 이런 사기성 공연에 가담할 수 없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몇 달간 유럽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던 멤버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공연장에서 캔이나 음식물을 맞아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요. 기획사 내부도 삭막해졌습니다. 스태프들은 임금 체불 문제와 회사가 처한 재정적 위기 탓에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저조차도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줄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한때 저는 중국 내에서 중국식 K-팝 공연으로 꽤 명성을 얻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기꾼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반성했을까요? 사실 이 정도면 깨달아야 한다는 외부의 조언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한국을 무시해도 된다. 결국 K-POP은 중국 소수민족의 전통 리듬에서 온 것이라는 지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유럽 투어 망신을 두고도 이렇게 자기합리화했습니다. 유럽인들이 동양 문화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꾼으로 몰린 것이다. 본질적으로 K-팝의 뿌리가 중국에 있음을 그들이 모르니 엉뚱하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신성시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말을 SNS에 올렸다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매너가 있어야지. 아무 데서나 보리를 보고 새치기 하고 그건 한국과 전혀 상관없잖나라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나도록 저는 여전히 중국식 K-팝 공연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 진출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는 아직 이 공연을 즐기는 일부 관객들이 존재했습니다. 한국 가수 대신 중국인 가수가 한국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수요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과거처럼 대형 콘서트를 열어 수천만 원씩 벌어들이기 시작했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전동이라고 합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제 이름이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노력보다는 순전히 운이 좋아 돈을 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 내 부동산 열풍이 불 때 잽싸게 몇몇 땅에 투자했더니 그게 뜻밖에도 엄청난 시세 차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주변에서 저를 보고 부동산 재벌이니 큰손이니 하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실제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저를 그리 대단한 인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머리가 비상한 편도 아니었고 큰 기획력이나 안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소위 운칠기삼이라고 운이 70% 이상이었고 제 능력은 30%조차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사람들은 결국 돈 앞에서 제게 굽실거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돈이 있으면 세상은 쉽게 움직인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저 스스로도 어느 정도 우월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늘 중국의 문화와 경제적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식의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를 제대로 공부해본 적은 없지만 주변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중국인들이 많았기에 저 역시 별다른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아내 러루이와와 아들인 판샤오빈, 딸인 판샤오잉이 있습니다. 이 두 아이는 어릴 적부터 가정교사에게 중국 역사를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은 옛날부터 중국의 속국 같은 존재였다 하는 식의 왜곡된 편견을 자연스럽게 습득해버렸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가르친 것은 아닌데 중국 내 일부 환경상 그런 식의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자란 것이죠. 최근 저희 가족은 중국 내에서 한국의 제주도에 투자 열기가 뜨겁다는 소문을 접했습니다. 특히 제주도 부동산을 사들이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중국 자본을 환영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벌어들인 돈을 굴릴 곳을 찾아 헤매는 중이었기에 제주도라면 쉬운 투자로 큰 이윤을 남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판샤오빈과 딸 판샤오잉도 학교에서 제주도는 중국인들이 많이 가서 거의 중국 땅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친구들끼리 주고받으며 이미 제주도를 중국의 부속 섬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조만간 이 섬 전체가 중국인들 손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 라는 안일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관광 겸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제주도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돈 많은 중국인이라는 제 자부심과 제주도는 사실상 중국 땅이라는 어리석은 착각으로 기세등등하게 출발했지만 결국 그 여정은 여러모로 망신만 잔뜩 당하고 돌아오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상하이의 고급 공항 라운지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급 음료와 다과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라운지였기에 저와 아내는 이래서 돈이 좋아라며 웃고 있었고 두 아이는 스마트폰으로 제주도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판샤오빈과 판샤오잉은 영상 속에서 중국어 간판이 넘쳐나는 제주도 거리 장면을 보며 역시 우리가 가면 다 우리말로 통하겠어 라고 좋아했습니다. 어떤 블로그를 보더니 여기 관광지는 대부분 중국인이 운영하거나 최소한 중국어를 잘 구사하는 한국인 직원이 있다더라. 오, 완전 중국 땅이네 하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심 흐뭇했습니다. 그래, 한국 사람들은 우리 돈이 필요할 테니 아마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무척 노력하겠지. 거기 가면 편하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탑승 시간이 되어 저희 가족은 비즈니스 클래스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중국 국내선이 아니라 국제선이었지만 거리는 멀지 않아 비행 시간은 몇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내내 제주도 도착하면 맛있는 중국 음식 파는 식당부터 가자거나 한국인들은 우리가 오면 얼른 절이라도 할까 같은
듣기 민망한 말을 하며 장난 삼아 깔보듯 떠들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너무 막말하지 마라라고 형식상 타이르긴 했지만 사실 그 말을 고치려고 크게 애쓰지는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 내렸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해안선이 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오, 그래도 풍경은 좋네. 여기서 땅을 사서 리조트나 호텔을 지으면 돈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야 여전히 돈만 생각하고 있었지. 이 섬을 제대로 여행해보고 싶은 마음 같은 건 별로 없었습니다. 공항에 들어서면서 저는 당연히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온갖 친절을 베풀겠지라며 기대했는데 막상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보니 그냥 평범한 수준의 서비스였습니다. 특별히 환영합니다 하는 제스처도 없었고 오히려 심사관은 저희 가족의 여권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저는 에이, 쓸데없이 꼼꼼하네라고 속으로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진 크게 문제될 게 없었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공항 로비로 나와 미리 예약해둔 차를 찾으러 이동했습니다. 아들 판샤오빈이 갑자기 여기 표지판은 왜 중국어가 적어도 50% 이상 안 돼 있지? 듣던 것과 달라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곳곳에 중국어 안내문이 있긴 했습니다만 아이가 기대했던 만큼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완전 중국 땅이라고 들었는데 아직 아닌가 봐. 딸 판샤오잉도 투덜거렸습니다. 저 역시 조금 있으면 다 되어 있을 거야. 관광지 쪽으로 가면 온통 중국 간판뿐이라던데. 라고 말하며 둘을 달랬습니다. 그러다 저희 가족은 짐이 든 카트를 끌고 나가다가 횡단보도를 기다리기 귀찮아 무단횡단을 시도했습니다. 공항 도로는 택시와 버스, 렌터카로 북적거렸는데 저희는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 차들이 알아서 멈추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적당한 타이밍에 길을 건넜습니다. 물론 일부 차들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경적이 울렸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아이들이 놀라긴 했지만 저는 뭐가 어때? 우리 관광객이잖아. 게다가 중국에서 왔는데 한국인들이 알아서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경찰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근처에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이 다가오더니 한국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대충 무단횡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신분증이나 여권을 보여주세요.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쓸까 하다가 그냥 중국어로 저희 못 알아듣습니다라고 반복했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라고 해댔습니다. 경찰은 스마트폰 번역기를 꺼내서 무단횡단 금지, 벌금 같은 단어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제야 억지로 휴대전화 속 여권 사진을 꺼내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괜히 체포당할까봐 조금 겁이 났거든요. 저희 가족은 이렇게까지 잡아? 하고 당황했습니다만 경찰이 허리춤에서 수갑을 살짝 꺼내 보이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잔뜩 불만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가벼운 경고로 마무리했고 다음부터는 꼭 횡단보도를 이용하십시오라고 번역기에 의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니, 여기 경찰 왜 이렇게 빡빡해? 중국 같았으면 그냥 넘어가주기도 하던데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저도 그래도 관광객 상대니까 좀 융통성 있게 봐주지 라는 불만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제주도에 도착했으니 이 정도는 애교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숙소 체크인을 마치고 저녁에 제주 시내로 구경 나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국인은 우리 같은 중국 부자를 반길 거야. 뉴스에서도 그렇게 봤다니까 하고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중국어 간판이 많긴 했어도 사람들이 제가 생각한 것만큼 무조건적인 환영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길바닥 여기저기에 중국산 담배꽁초가 굴러다니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 언뜻 보기에 이미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아무렇게나 피우고 버린 흔적 같았습니다. 저도 그 모습이 마냥 흐뭇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조금 질서가 없긴 하네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역시 여기엔 우리 중국인이 많구나. 우리가 지배하는 듯하네. 하는 우월감이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 딸 판샤오잉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번화가 근처에는 마침 공중 화장실이 보이지 않았고 가게에 들어가기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말로 실랑이를 하는 게 귀찮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 아이가 정말 참을 수 없으니 그냥 골목에서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와 아내가 조금만 더 참아 화장실 찾을 테니 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판샤오잉은 한적해 보이는 골목 쪽에 가서 아주 노골적으로 용변을 보고 말았습니다. 하필 지나가던 한국인 아주머니가 그것을 목격하고 바로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말했지만 정황상 화가 난 표정이 분명했기에 저도 당황했습니다. 제 아내 러루이와가 그 아주머니에게 중국어로 미안하다고 얼버무리긴 했지만 상대가 알 리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몸짓으로 안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표현했고 동네 한국인 아저씨까지 합세해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손짓발짓을 했습니다. 저희가 번역기로 급하다고라고 대충 변명했지만 그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아예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우왕좌왕하며 물티슈를 꺼내 닦고 휴지통도 없어 길가에 쓰레기를 모아뒀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가 다가와서 휴지 봉투를 건네며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제 가족은 그 모습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참견이 심해?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잖아 라며 속으로 투덜댔습니다만 그분들 입장에선 충분히 화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도 창피했는지 울상을 지었지만 여전히 너희가 화장실을 더 잘 만들어 놓았어야지 라는 식으로 제주도 시스템을 탓했습니다. 저 역시 공중화장실이 부족해서 생긴 사고 아닌가 라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무슨 말이냐. 상식적으로 길에서 이러면 안 된다. 며 계속 타박하셨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저희는 공항에서 경찰과의 무단횡단 문제에 이어 또다시 한국인들에게 구박을 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좀 무섭다. 한국인들이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괜히 아이들에게 괜찮아. 우린 돈이 있어. 결국 제주도 사람들도 우리 자본을 원할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제 마음도 이미 불편한 기운이 가득해졌습니다. 다음 날 조금 기분을 추스르고자 제주 시내에서 이름난 음식점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에 중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맛집이라고 소개된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중국어 간판이 크게 붙어 있었고 종업원들도 전부 중국어를 구사했습니다. 제 아이들은 역시 제주도는 중국 땅이나 마찬가지네 라고 신나했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그래 이 정도면 마음 편히 식사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식당에 한국어 메뉴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야 상관없지만 혹시 한국인 손님이 오면 어떡하나 싶더군요. 실제로 한 한국인 커플이 들어왔다가 메뉴판에 중국어만 있어서 난감해하더니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종업원은 그들에게 여긴 한국어 메뉴 없어요라고 말했는데 커플은 여기가 중국이야? 여긴 제주도잖아 라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한국인 입장에선 좀 황당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솔직히 그래 여긴 중국인들이 더 많이 오니까 그들을 중심으로 맞추는 게 당연하지라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메뉴를 주문하는 과정은 아주 쉬웠습니다. 중국어로 주문하면 되니까 편했거든요. 아이들은 중국식 볶음 요리와 탕수육 같은 음식을 시키며 한국 음식을 굳이 맛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음식은 딱히 안 땡겨. 어차피 우리 입맛엔 별로잖아. 라며 편견 어린 태도로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종업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저희에게 팁 좀 달라며 웃고 있었는데 저는 특별히 기분이 좋지 않아 큰 팁을 주지 않았습니다. 괜히 돈 쓰기 아깝다. 이런 식당은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도 별로 서비스가 좋은 것 같진 않네. 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밖으로 나오니 길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가게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중국어로 어서 오세요. 하고 외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확실히 이곳은 이미 중국인 관광객을 주된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느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이 과연 제주도 자체의 발전과도 연결이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제주도에 온주된 목적은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저는 이미 중국에서 성공 아닌 성공을 거두었지만 저 스스로가 부동산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나 안목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가 매수 시세 차익 바로 매도라는 전략으로 큰 돈을 벌었는데 이것도 사실 운이 좋았던 탓이 크다 보니 구체적인 협상 기술이나 문화적 교류에 대한 감각은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차피 한국인들은 중국 자본에 목말라 있을 테니 내가 낮은 가격을 불러도 굽히고 들어올 것이다. 라는 막연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현재 부동산 상황은 언론 보도를 통해 대강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투자자들이 2010년대 초반부터 제주도 토지를 대거 매입했고 거기에 리조트나 호텔을 짓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다고 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 주민들은 너무 많은 중국 자본 유입이 이 섬의 본래 문화를 해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되면서 제주도에서는 일정 수준 규제하려고 시도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차피 규제도 강하지 않을 거다.
한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목맬 테니까 하고 만만하게 봤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한국이나 제주도를 매우 얕잡아 본 데서 나오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중국인 전문이라고 홍보하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했습니다. 현판부터 큰 글자로 부동산이라고 써 있어서 저나 제 가족이 찾아가기 매우 쉬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에 있던 중개업자 한국인으로 보였습니다가 약간 서툰 중국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셨습니다. 혹시 어떤 종류의 땅을 찾으시는지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큰돈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바닷가 전망 좋고 개발 여지가 넓은 부지를 찾아주세요. 가격은 가능한 한 싸면 좋습니다. 중개업자는 살짝 웃으며 바닷가 근처나 전망 좋은 곳은 시세가 꽤 높습니다만이라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어차피 나중에 크게 개발하면 부가가치가 엄청날 테니까 지금 싸게 사야 하죠. 중국인들이 몰려올수록 그 땅값은 폭등할 거잖아요. 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중개업자는 맞습니다. 요즘도 꽤 많은 중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세가 생각보다 비싸서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정가는 저 혼자 머릿속에서 책정한 아주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선 그런 식으로 협상을 시작해 10분의 1 가격으로 싼 값에 땅을 매수한 후 몇 년 지나 시세가 오르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비슷하겠지 라고 저는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중개업자에게 바닷가 땅을 한꺼번에 여러 필지 살 수도 있다고 과시하며 먼저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은 이렇습니다. 라고 써둔 쪽지를 건네줬습니다. 중개업자가 그 쪽지를 보자마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세 대비 훨씬 낮아서. 저는 그래도 한국인들이 중국인 자본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돈을 한꺼번에 가져온다는데 이 정도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다시피 했습니다. 중개업자는 저를 달래려 했지만 동시에 이 정도로 낮은 금액은 땅 주인들이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제주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너무 헐값에 땅을 넘기는 걸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안 들리는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땅 주인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제 설득력을 보여주죠. 라며 무작정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실 저는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협박 비슷한 분위기를 내서 가격을 억누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중개업자는 제가 원하는 땅을 갖고 있는 제주도 토박이 땅 주인을 섭외했습니다. 그 땅은 바닷가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분명 개발 가치가 높았습니다. 저와 가족은 그 땅을 미리 둘러보러 갔는데 아이들은 여기 완전 좋네. 나중에 리조트 지으면 중국인 관광객 엄청 몰려와서 완전 대박이야 하고 기대했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그래. 이걸 어떻게든 싸게 사야지 하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땅 주인을 만나기로 한 날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중개업자가 통역을 해주기로 했고 땅 주인은 60대 초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무척 강인한 인상이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한국어로는 안녕하십니까?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국어로 저는 중국에서 온 판전둥이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당신 땅이 좋다고 해서 왔습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개업자가 그걸 한국어로 통역하자 땅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며 저는 거침없이 제가 이 땅을 사서 대규모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호텔도 짓고 쇼핑센터도 만들고 중국인 고객을 대거 유치해서 이 지역을 번창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부를 거머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땅 주인은 그야 좋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가격이죠. 그리고 저는 너무 무분별한 중국 자본 유입을 달가워하지 않는 편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해외 자본이 마구 들어와 제주도 본연의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뭐야? 괜히 중국 무시하는 건가? 하며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격을 꺼내며 이 정도 금액이면 어때요? 다른 데서는 더 받기 힘들거려. 바로 드릴 테니 계약합시다. 라고 제시했습니다. 그 액수는 현실 시세의 절반 이하로 터무니없는 헐값이었습니다. 땅 주인은 기막힌 표정을 지으며 중개업자를 통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네요. 몇 년 전 시세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저는 이 땅을 돈 벌 목적으로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주도가 고향이고 이 땅도 오래전부터 우리 가문 소유였어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콧방귀를 뀌며 그럼 뭐 결국 팔 사람 없으면 가격이 내려갈 텐데 괜히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인들이 몰려오면 결국 이 지역은 온통 중국어 간판만 깔릴 겁니다. 빨리 파는 게 당신에게도 유리하지 않을까요? 라고 보면 협박조에 가까운 말투로 밀어붙였습니다. 땅 주인은 화난 듯한 표정으로 제주도 주민들이 전부 당신 생각처럼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고 적정한 가치라면 모를까 이렇게까지 헐값에 넘기고 싶지 않아요.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 라며 속으로 욕했고 땅 주인은 요즘 중국인 투자자들이 너무 몰려와서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흥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더니 진짜였구나 라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공항에서 겪은 경찰, 길거리에서 만난 한국인 아주머니 아저씨에 이어 또다시 한국인에게 거절당한 불쾌한 기억을 쌓게 되었습니다. 협상이 끝나고 저는 땅 주인과 헤어지며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 러루이와와 아이들을 데리고 인근 카페에 들어가 한숨을 돌렸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여기 한국인들 왜 이렇게 까칠해? 우린 중국에서 왔으면 돈 많이 쓰고 가는 귀한 손님 아니야? 라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아주머니가 저희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중국어로 떠들었지만 아마도 일부 단어 중국 땅, 한국인 같을를 알아들었는지 아주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판샤오빈이 그래도 여기 제주도는 곧 중국 땅 될 텐데 굳이 우리가 한국인 눈치 볼 필요 없어 라고 큰 소리로 말했을 때 그 아주머니가 참다 못해 다가왔습니다. 죄송한데 방금 제주도가 중국 땅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아주머니는 한국어로 물었고 저는 깜짝 놀라 당황했습니다. 아들 역시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기질이 세서 네 제주도는 어차피 중국인들이 많이 사서 우리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아주머니는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선 모욕적인 말씀입니다. 이 섬은 대한민국 영토예요. 중국인이 아무리 많이 와도 제주도가 중국 땅이 될 일은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딸 판샤오잉도 나서서 우리가 학교에서 제주도 이야기 들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미 엄청 많이 사고 있다던데요? 하고 우겼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그렇다고 해서 영토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 주민들도 중국 자본에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점이 많아서 고민이 커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그래도 중국이 제일 잘 나가니까 결국 우리 땅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우기다가 아주머니의 날카로운 반박과 꾸지람에 점점 기세가 눌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세상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식의 발언은 매우 무례하고 위험합니다. 라며 조곤조곤 그러나 단호히 아이들을 나무랐습니다. 저는 옆에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아이들을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했기에 뭐라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와 아내는 죄송합니다. 애들이 아직 어려서라고 얼버무리며 서둘러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아이들은 왜 우린 이렇게 기가 죽어야 해? 한국 아줌마가 무슨 권리로 우리에게 잔소리야? 라고 울컥했습니다. 저도 슬슬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최대한 현지인들과 마찰 안 생기게 조심하자. 괜히 시비만 붙네. 라고 달래긴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이번 여행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라며 짜증이 났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지역 부동산 매물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바닷가 전경은 아니지만 관광객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심 상권 인근에 땅이 있었습니다. 중개업자는 중국인 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어서 시세가 꽤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좀 양보해서 협상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땅 주인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 땅 주인은 50대 후반의 한국인으로 비교적 젊은 편이었고 사업 감각도 있어 보였습니다. 만나자마자 저는 중국에서 온 판전둥이라고 합니다. 대게 땅을 매입할 의향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개업자가 이를 통역했습니다. 땅 주인은 중국인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제안을 받았습니다만 아직은 고민 중입니다. 직접 개발할 수도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뭐야, 돈이 필요 없나? 그래도 내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설마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한 금액을 본 땅 주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금액은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 제주도 시세가 어떤지 모르십니까? 저희가 최저로 생각하는 금액의 절반도 안 되네요. 라며 꽤나 기분 나쁜 듯 반응했습니다. 저는 언성을 높이며 아니, 땅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비싸게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중국인들이 여기로 몰려오면 결국 땅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파는 게 최선일 수도 있다고요 라면서 또 협박조 멘트를 날렸습니다. 땅 주인은 오히려 웃으면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중국인 투자자가 계속 늘고 있고 혹여 떨어진다고 해도 저한텐 별 상관이 없어요. 제가 팔고 싶을 때 판다면 충분히 정당한 시세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또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오면서 무슨 한국인들은 이렇게 다 고집불통이야. 중국 자본이라면 혹해서 당장 팔 줄 알았는데 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중개업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제주도에선 너무 헐값으로 땅을 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손님이 조금만 더 가격을 올리시면 하고 제게 조언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해볼 만큼 올릴 이유가 없죠. 결국 누군가는 팔 겁니다 라고 버럭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부동산 계약은커녕 한국인들과의 갈등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지쳐가고 아이들도 여기서 할 게 뭐 있어. 그냥 중국으로 돌아가자. 곧 투덜댔습니다. 그날은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가 아들 판샤오빈이 또 도로를 무단횡단했습니다. 그 정도쯤이야 중국에서 흔하게 하는 행동이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경찰차가 이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차에서 내려 또 무단횡단입니까?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라며 접근했습니다. 제가 중국 관광객입니다 라고 말하자 경찰은 스마트폰 번역기를 꺼내 무단횡단이 반복되면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아니, 여기 횡단보도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렇죠. 라고 한국어로 항변을 시도했습니다. 했습니다 같은 서툰 말투를 섞어가며 최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만 경찰은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경찰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라며 더 크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지나가던 한국인 몇 명도 저희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중국인들이 교통 질서를 안 지키지? 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몹시 불편했고 또다시 참교육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됐어. 빨리 숙소로 돌아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역시 포기하지 않고 다른 매물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개업자들도 죄송합니다. 지금 매물 소개가 어렵습니다. 라거나 땅 주인들이 외국인에게 안 팔겠다고 하네요. 같은 식으로 불편한 말만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여러 차례 터무니없는 헐값을 부르며 마치 중국인이니까 우월하다는 태도로 협상 자리에 임한 게 이미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땅 주인들 사이에선 그렇게 교만하게 나오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한다라는 내용이 퍼졌고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행동해왔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원래 협상이란 게 그렇지. 처음에는 낮게 부르고 상대가 불만이면 점차 올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까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제가 길거리나 식당에서 보여준 무례한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여러 번 시끄럽게 떠들고 한국인들을 깔보는 듯한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해왔으니 이를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고 자연스레 그 중국인 가족 좀 별로다라는 풍문이 퍼진 것이죠. 결국 중개업자들까지 그 손님 소개해봤자 괜히 땅 주인하고 사이만 나빠지고 계약도 성사 안 될 것이라며 저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호텔 근처 슈퍼마켓에서 아내와 장을 보다가 우연히 예전에 딸의 길거리 용변 사건 때 등장했던 한국인 아저씨와 아주머니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들도 장을 보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저씨가 먼저 저를 알아보고 저번에 골목에서라며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그 뒤로 잘 지내셨어요? 혹시 또 큰일은 없으셨나요? 아주머니가 웃는 듯하지만 살짝 비꼬는 투로 물었습니다. 저는 난감해서 네. 뭐 이제 조심하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처음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좋은 손님일지 기대도 했는데
일부 분들이 예의를 안 지키고 소란을 피우니 우리도 곤란한 입장이 됩니다. 적당한 배려와 규칙 준수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피하며 네, 한국 규칙이 좀 빡빡한 것 같아요 라고 중얼댔습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여기가 원래 조용한 섬이었는데 관광객이 몰리면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무단횡단, 쓰레기 투기, 길거리에서 소란 피우는 일 등. 일부 관광객 때문에 전체 이미지가 나빠지니 우리도 속상해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내가 그래도 저희는 돈을 쓰려고 왔는데 한국인들이 좀 더 융통성 있게 봐주면 하려다. 아주머니의 단호한 반박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돈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봐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여긴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손님이면 손님답게 예의를 지켜야 서로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어요? 사실 뼈아픈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늘 돈이 있으면 어디서든 대접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제주도 경험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여행 일정이 거의 끝나갈 즈음 저는 또 한 군데 부동산 매물을 알아냈습니다. 중개업자도 마지못해 소개해준 곳이었는데 비교적 사람들이 덜 찾는 외곽 지역 땅이었습니다. 여기라도 잡아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땅 주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중국인에게 안 판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제가 굳이 시간을 내서 찾아왔지만 할아버지는 저희는 외국 자본, 특히 중국인들에게는 팔 생각이 없어요.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욱해서 왜 중국인을 그렇게 배척하십니까? 저희가 돈을 못 낼 것도 아니고 제주도 경제에 도움이 될 텐데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개업자가 어르고 달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 제주도는 이미 중국인 자본 유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부동산 값이 치솟아서 정작 젊은 현지인들이 땅을 살 수 없어지고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질서나 문화를 어지럽히는 모습도 많고 전 반대합니다. 라고 꼿꼿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건 소수의 문제고 대부분 중국인들은 여기서 많은 소비를 하면서 지역 경제를 돕고 있습니다라고 강변했지만 할아버지는 개개인의 민폐 사례가 쌓여서 이런 인식이 생긴 거죠. 그리고 저는 제 땅을 헐값에 넘길 생각이 없습니다. 시세 이상으로 준다고 해도 팔까 말까인데 손님이 불러주시는 금액은 어림도 없네요. 라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저는 또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 옆에 있던 젊은 마을 주민 몇 명이 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것을 봤습니다. 저 사람이 그 중국인인가 봐. 아까부터 말도 안 되는 가격 불러대면서 우리 보고 중국의 구피라고 한다더니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누가 구피래? 그냥 거래하자고 한 거잖아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중개업자가 저를 막으며 진정하시죠. 이러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됩니다. 라고 말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저 사람 참 뭣도 모르고 떠드네라는 경멸이 깔려 있었습니다. 전부 제가 자초한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그저 분노와 수치심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넘게 제주도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지만 제대로 된 부동산 계약 하나 못 맺었습니다. 초반에 제가 예상했던 쉽게 싸게 사고 중국인 관광객 몰려오면 시세 차익 톡톡히 남기는 시나리오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히려 여기저기서 충돌만 일으키고 아이들의 말괄량이 같은 행동으로 민폐를 끼치고 한국인 경찰, 아주머니 아저씨들에게 참교육받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아빠, 우리 그냥 중국으로 돌아가요. 여기선 우리가 왕이지 못하잖아요. 막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저도 더 버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항공권을 앞당겨 예약해 제주도에서 도망치듯 떠나기로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이 서투른 중국어로 즐거운 여행 되셨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저는 반쯤 빈정상한 표정으로 그냥 그랬습니다. 별로였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사님은 뭔가 눈치를 채셨는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도 풍경은 여전히 멋져 보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었습니다. 제주도 이름만 들어도 예쁘다고들 했는데 정작 저는 불쾌한 기억만 가득 안고 떠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을 때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제주도 관련 영상을 보면서 뭐야, 영상 속 중국인들은 다 만족한다더니 우리가 가보니 최악이었잖아 라며 낄낄댔습니다.
아내도 역시 해외에서 부동산 투자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네. 한국인들이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 줄 몰랐어. 라고 혀를 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국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도 난 분명 운이 좋았고 이전엔 중국에서 잘 먹혔는데 여기서는 왜 안 통했을까? 하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성격상 곧바로 그 자괴감을 한국인들이 융통성이 없는 탓이야? 라고 돌렸습니다. 속으로는 그래. 어차피 중국인들이 지금은 조금씩 제주도 땅을 사들이고 있다고 들었으니 결국 시간 문제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이 섬도 결국 중국화될지도 몰라. 그때 가서야 한국인들이 그때 팔걸 하고 후회하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자위했습니다. 아이들도 여전히 제주도는 중국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인 아주머니 아저씨에게 혼난 기억이 떠올라. 그만해. 괜히 또 한국인 들으면 난리 난다. 라고 제지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오르자 저는 차라리 동남아, 다른 나라로 갈 걸 그랬다고 후회했습니다. 거긴 해외 자본 유입에 좀 더 개방적이라고 들었거든요. 제주도는 여러 면에서 어려운 곳이었네. 앞으로 다시 오고 싶지도 않아. 라고 다짐했습니다.